자, 그러면 주요 개념 설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드림 프린트물에 보면 주의상스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상스는 본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크 라칸과 요즘 우리나라 인문학 철학계의 좌파 철학자로서 많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슬라보의 지색 이런 사람들 다 그 주의상스 이야기하고 인력 쾌락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가 주의상스를 뽑았느냐 하면 사실은 68 서유럽 좌파는 향락주의적 좌파입니다. 헤도니스틱 레프트라고 해서 그들의 그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자크 라칸의 주의상스입니다. 그래서 주의상스는 프랑스로 본래 오르가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자인데 예와 우주의 비밀을 캐는 것이 아니라 오르가즘에 정착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철학 유형이죠. 68 좌파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소화성에서 안티파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할 것인데 김누리 교수 비판과 연동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68 좌파의 사유 속에 철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향락주의적 사유, 쾌락주의 를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르가즘, 이 오르가즘에 대한 그 천착은 사실은 비렐름 라이부터 시작됩니다. 성혁명 개념의 창시자인 비렐름 라이부터 이 오르가즘에 대해서 굉장히 오르가즘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오르가즘을 계속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주의상스 또는 인력쾌락인데 그 인력쾌락의 쉽게 말하면 이게 문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심으로 오면은 그 칼 막스가 그 인력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이제는 인력 가치를 뭐가 대체하게 되느냐면 인력 쾌락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좌파의 화두는 인력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제가 나중에 김누리 교수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논객이거든요. 뭐 정치 교육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정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교육이다 이러면서 비렐름 라이와 마르쿠제식의 그 어떤 성혁명 사상을 지금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교육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JTBC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 이후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될 그 대표 논객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김누리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글을 써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교육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사실 일종의 쾌락주의, 향락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즘이라는 말은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일종의 오르가즘적인 쾌락을 의미하고 본질적으로 근데 이 오르가즘에는 이제 파괴, 트랜스그레이션의 차원이 있고 또 고통이 얽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 여러분들 이 파괴는 사실 불교 철학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트랜스그레이션.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다가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 트랜스그레시브한 차원이 지금 이 향락주의적 좌파, 소화성애적 안티파 68 세대에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통윤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통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겠다는 그러니까 트랜스그레션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8 성혁명은 그 자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그 트랜스그레션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성도덕을 어떤 그 깨버리는 그런 트랜스그레션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교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68 철학이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불교 철학에도 굉장히 그 어떤 원효 스님처럼 그 어떤 트랜스그레션의 차원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랜스그레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여하튼 여러분들 68을 이해하시려면 트랜스그레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의상스 개념에도 트랜스그레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과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굉장히 SM적이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은 정상적인 결혼 내에서 일부 일처제 속에서의 정상적인 성이 아니라
굉장히 사도마조히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DSM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gir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도히즘과 마조히즘이 결합된 그 게이 루빈이라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왜 변태적이지 않은 성만 축복받아야 되느냐 그런 주장을 해요. 그 말은 이제 의도적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도 추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들이 이 주의상스 개념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크락강에도 뭐 초현실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PPT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하튼 핵심은 뭐냐? 칼 막스의 인력 가치로부터 문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오면 인력 가치를 뭐가 대체하게 되느냐 하면 인력 쾌락이다. 굉장히 쾌락주의적 사유를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라고 제가 제 책에서 분석을 했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도 제 책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예요. 그 다음에 퀴어, 젠더 이것도 사실은 영지주의적 이교거든요. 그래서 이레네우스 이후로 영지주의는 정통 기독교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성소수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미셸 푸코가 유발 하랄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미 잘 이야기했어요.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 동성혼, 동성결혼을 축복하면서 퀴어 신학을 이야기하지만은 퀴어 이론은 본래 그 기원이 성경 자체가 아니라 그 기원은 미셸 푸코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빠르게 잘 지적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요즘 보니까 뭐 다른 한신대나 이런 쪽에서 뉴스 엔조이 같은 데서 뭐 그 퀴어 신학 이야기하면서 안드로지인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안드로지인.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정체성이 혼재되고 붕괴된 안드로진을 뭐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안드로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존재가 관음보살이에요. 제가 뭐 관음보살까지 그 관음보살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안드로진이거든요. 그리스의 신들도 대부분 다 안드로진이에요. 안드로진은 유대 기독교 어떤 그 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교적인 신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른의 지랄을 이론으로 분석하자면 성 정체성이 차이 소멸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생양은 결코 안드로진하거나 퀴어하지 않아요. 희생 염소는 퀴어하고 안드로진이에요. 이걸 조금 이제 지랄의 사상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사회주의의 기원 자체는 기독교 정통 2000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순전한 기독교에 속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지주의의 후예들이다. 이 영지주의 사유는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맞고요. 뭐 영지주의라고 보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연설과 같이 세계의 어떤 낯섦 또는 이 세계 자체를 부정주의적으로만 파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의 선함을 부정하잖아요. 세계의 선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적 사유가 자본주의에도 이제 적용되어서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악마화하면서 자본주의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 사유. 그다음에 또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자체가 빛과 어두움의 영원한 투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사회주의 사상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적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빛의 세력이고 나머지는 어두움의 세력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투쟁적이고 전쟁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 그런 사회주의적 사상의 특징이 그 영지주의적 사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낯섦. 그래서 별로 이 사회주의나 좌파 사상이 물든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계를 낯설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사회주의 그 뭐 어떤 분이 왜 자꾸 성경도 낯설게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성경은 왜 낯설게 보면 안 되느냐고 반문해요. 근데 제 질문은 왜 성경을 자꾸 낯설게 낯설다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면으로 직시하거나 현실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또 삐딱하게 낯설게 그다음에 뭐 뒤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뒤틀려진. 그래서 자꾸 왜곡하려고 하고 나중에 제가 문화 막심의 홍원에 나온 이 브레이트 그 독일의 그 유명한 극작가 브레이트의 기이화 효과라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세계 자체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외 개념도 사실은 여러분들 그 칼 막스의 소외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엔트프렘둥 뭐 소외를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외 개념도 본래 독일 낭만주의의 유산이고 깊게 찾아가면 영지주의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를 굉장히 소외로만 파악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브레이트라는 극작가는 이제 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관점에서 그 사회주의적 교육극을 만드는데 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사유의 그 특징이 뭐냐? 자꾸 유토피아주의적 현실 부정의 정신에서 이 세계로부터 자꾸 정신을 소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탈시키고 소외시키고 기이화시키려는 그런 강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초반부터? 네, 일단 영지주의 제가 여하튼 사회주의는 영지주의다.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분석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에릭 페겔린이라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중요한 학자입니다. 에릭 페겔린. 국내에는 많이 조금 알려져야 될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에릭 페겔린은 헤겔 철학도 영지주의적이다 이렇게 봐요. 이 말이 틀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헤겔 막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헤겔 막시즘. 그러니까 헤겔 사상에도 보면 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이고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와요. 굉장히 좀 너무 철학적인 거여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 사회주의가 나중에 좌우로 분열되잖아요. 좌파 독일 사회주의와 우파 독일 사회주의. 근데 둘 다 영지주의적 정치 종교라고 분석한 사람이 바로 에릭 페겔린이고 그 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도 영지주의거든요. 퀴어, 젠더 개념도 영지주의적 개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물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육체를 입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를 이탈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영지주의적 사유인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고 세계를 부정하고 생물학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사유와 부정주의적인 사유는 함께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카당스라는 개념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데카당스라는 개념은 이제 본래 니체가 썼는데요. 니체는 유대 기독교 도덕을 사회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데카당스, 그러니까 데카당스의 본래 뜻은 뭐 부패, 상, 뭐 이렇게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데카당스로 보고, 근데 니체는 기독교를 데카당으로 본 거예요. 데카당스를 일으키는 데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 이제 근데 니체 이 말이 약간의 진리의 조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개인의 인권, 여성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이 신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런 그 약자, 소수자, 희생자들의 어떤 희생자 의식 문화는 정통 기독교가 급진 좌파적으로 왜곡되어서 타락한 현상이에요. 조금 여하튼 데카당스는 니체로부터 왔고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데카당으로 보고 대신 대안을 디오니소스로 파악합니다. 디오니소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 나중에 나눠하겠지만 이 책에도 디오니소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디오니소스. 6.8 축제도 사실은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BTS 저는 전반적으로 국위 선양을 해서 좋다고 보지만은 BTS의 그 외국에 나가서 공연할 적에는 외국에서는 넘버원으로 BTS를 디오니소스를 많이 공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철학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기본적으로 디오니소스적인 코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다음에 6.8 성혁명도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서 디오니소스는 꼭 놓치지 마시고 근데 저의 질문은 많은 현대인들이 디오니소스 축제나 디오니소스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디오니소스 축제는 어떤 축제였느냐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디오니소스 축제는 비밀 축제예요. 비밀 그 의식이 벌어지는데 비에서는 성적인 것이 집단 선교 같은 그 오르기아라고 하죠. 오르기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성행위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거, 한밤에. 탄트라도 비밀 불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도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새 행위진 광란의 오르기아, 그리스로는 오르기아하고 영어로는 오지라고 있습니다. 오지. 통음나무로 보통 번역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젠더나 퀴어, 성소수자 운동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모든 성행위의 어떤 정상화, 정당화, 법제와 합법화를 이 사람들이 노리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떤 성혁명 운동은 한마디로 현대판 디오니소스적 어떤 오르기아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고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기아,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로 보면 오르기아고 두 번째는 마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적인 축제고 어떤 정상적인 성회의가 아니라 집단 난교, 집단 성교, 오르기아가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도치, 집단 광기의 축제가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니아라고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비합리성, 반합리성, 무질서, 광귀, 그다음에 집단 혼음과 그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 때 보면 생식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때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정상적인 남녀의 어떤 질서가 뒤집혀요. 업사이드 다운 되어서 남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조금 속되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설치는 거죠. 축제 때. 그래서 이제 바쿠스와 여신도들이라는 그 그리스 비극 작품이 있죠. 그래서 여자로 구성된 신도들이 숲과 포도밭에서 술잔치를 벌이며 미친 듯이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황홀경과 망하의 지경에 빠져서 괴성을 지르며 광란의 춤을 빠지고 그래서 이런 광적인 디오니소스 신도들, 특별히 이제 여신도들이에요. 여신도들을 메다네스라고 미친 여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급진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게일 루빈과 같은 이런 급진 페미니즘 학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수화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거든요. 동성애자, 레즈비언인 동시에 수화성애자고 수화성애자일 뿐만 아니라 SM, 사도마조히스트예요. 그리고 뭐 변태적이지 않은 성행위는 왜 안 되느냐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급진 페미니즘, 젠더 퀴어 페미니즘에는 이런 그 어떤 옛날 그리스 축제 때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광귀의 성적인 그 행위들이 재현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의 크밀 팔리아라는 원조 페미니즘 학자가 그런 분석을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TS가 그렇게 디오니소스를 노래로 부어 가지고 이렇게 낭만주의적으로 전원적으로 찬양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오니소스 축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희생 제사,
희생 제의의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디오니소스는 뭐였느냐 하면 하데스였어. 하데스. 디오니소스가 온다는 것은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대인들이 디오니소스를 굉장히 디오니소스는 어떤 미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르네 지라르가 잘 비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의 본래 의미를 잘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는 하데스인 동시에 이제 그리스로 보면 광기를 불어넣는 자. 여러분들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디오니소스와 굉장히 닮은 철학자들이 누가 있죠? 첫 번째는 니체입니다. 니체. 그다음에 니체를 계승하는 푸코가 현대판 디오니소스라 보시면 틀림없어요. 푸코. 그래서 푸코는 철저하게 니체주의자거든요. 그다음에 푸코가 최근에 기소르만 교수가 튀니지의 공동묘지에서 8세에서부터 10세까지 미소년들과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증거들을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코는 의도적으로 광기를 찬양해요. 굉장히 광기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도덕주의자죠.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이성은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기본적으로 이성 비판 철학이에요.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한다고 그러면서 이성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대신 뭘 찬양하느냐? 광기를 찬양해요. 광기를 이론적으로 찬양한 뿐만 아니라 광기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실제로 니체도 약간 정신질환을 앓아서 10년 동안 광기의 삶을 살았고 푸코도 정신병원에 몇 번이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을 없애야 된다. 또 감옥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자해와 자살을 지도하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을 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6.8 지식인들이 철학의 왕으로 모셔야 됐는지 저는 동아시아 신학자로서 참 의아스럽고 그 푸코 같은 사람을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의 모델로 삼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유럽 철학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철학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알고 가려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5번 가겠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1강 때 프로이트 마르크시즘의 사상 누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 비극에 대한 오독에 기초한 사상 누각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하마르티아가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하마르티아는 우리 신학에서 보면 죄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에서는 트래직 플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하마르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드느냐 하면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부친 사례를 하마르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듭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죄예요. 신학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죄고 트래직 플로우 하마르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근친상간과 부친 사례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코리스 하마르티아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주디스 버틀러나 성혁명 이론가들이 이 하마르티아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액면 그대로 읽어서 근친상간과 부친 사례를 어떤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는 희생염소 역할을 하는 그런 오이디푸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마녀 사냥의 주장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아승애와 근친상간 금기를 타파해야 된다고 주디스 버틀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디스 버틀뿐만 아니라 미셸 푸코도 이 소아승애를 지지하고 또 소아승애를 했고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 소아승애와 근친상간을
폐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친상간은 폐쇄해야 된다고 두 사람 다 주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을 문제시 봐야 됩니다. 근친상간 금기를 주디스 버틀러가 분명히 깨려고 한다. 파괴하려고 한다. 네. 파르마코스 보겠습니다. 네, 파르마코스는 파르마코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욕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하마르티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는 쉽게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는 일종의 욕이에요. 가장 최악의 욕이죠. 가장 심한 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들레스와 가타리 같은 사람도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해요. 버틀러도 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비렐름 라이도 오이디푸스를 이야기해요. 근데 오이디푸스의 정체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오이디푸스적인 것, 오이디푸스적인 범죄, 오이디푸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오이디푸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이디푸스는 파르마코스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오이디푸스는 욕바지다. 그러면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는 뭐냐? 일종의 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근친상관과 부친 사례를 성혁명 사상가들이 뭘로 바꿔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종의 성혁명의 상징과 코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책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 고전학자들이 이 그리스 비극 작품들은 결코 성혁명 문학이 아니에요. 혁명 문학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잘 이야기했어요. 그 그리스 비극의 존재 이유는 카타르시스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혁명 문학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비렐름 라이 이후부터 프로이트 막시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셸 푸코, 주디스 버틀러, 게이 루빈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위 성혁명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나 젠더 퀴어, 성소수자 운동 이런 운동들이 거대한 사상 누각,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혁명, 성해방 사상의 첫 단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첫 단추는 뭐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이다. 오이디푸스 렉스를 오독하고 있다.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한 100년의 학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학문적으로 오래가지 못할 거품이라고 보는, 학문적 거품이고 사상 누각이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제 결론이고, 이것은 아마 가면 갈수록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많이 대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르상티망. 르상티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르상티망은 이제 최초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니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막스 쉘러도 있는데 지금은 21세기 여러분들 국제 정치학이나 현대 정치학 이야기할 적에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르상티망의 심리정치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철학이나 인문학 하면서 르상티망을 모르면 조금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질투심, 약자들의 질투심 뭐 그 정도로 번역하고요. 뭐 영어로는 resentment로 번역되죠. 원한 뭐 그렇게 그냥 저는 르상티망이라고 바로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